자, 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여러분, 폴 크루그먼 교과서 어렵죠? 제가 아주 그냥 씹어서 떠먹여 드릴게요.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겁니다. 통화와 이자율 그리고 환율. 그중에서도 도대체 우리는 왜 돈, 그러니까 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가?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드디어 월급날. 통장에 월급이 딱 찍혔습니다. 그 돈 다 어디로 가나요? 받자마자 바로 증권사 앱 켜서 주식이나 채권에 몰빵하시나요?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러실걸요? 우리가 월급의 일부를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게 현금이나 예금으로 남겨두는 이유, 바로 이 유동성 때문입니다.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. 현금은 유동성이 뭐랄까 완벽한 자산이죠. 무슨 말이냐?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손해 없이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요, 이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,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숨어 있거든요. 부제를 보세요. 이자율의 유혹.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?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한번 보세요. 현금을 들고 있으면 유동성은 최고죠. 당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수익률은 0%입니다.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. 근데 이걸로 당장 점심값 계산은 못하잖아요.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.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만약 여러분이 $1,000를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대신에 연 이자율이 10%인 미국 국채에 넣어뒀다고 생각해 보세요. 1년 뒤에 어떻게 되죠?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$1,100로 불어나는 거예요. 돈이 돈을 버는 거죠.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. 핵심. 여러분이 현금을 주머니에 그냥 넣어둠으로써 포기한 그 이자. 그게 바로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인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을 들고 있는 대가가 점점 더 비싸지는 셈이죠. 아깝잖아요. 아니, 그럼 이렇게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어코 이 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걸까요?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. 자, 교과서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.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기대 수익률, 위험, 그리고 유동성. 우리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질지 결정할 때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기대 수익률. 이건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.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, 즉 이자율이 올라가요. 그럼 굳이 현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? 그쵸?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요. 두 번째는 위험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주식시장,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잖아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,000원짜리가 내일 아침에 갑자기 5,000원의 가치로 떨어지진 않죠. 바로 이 안정성,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피해서 돈을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다시 유동성입니다. 야, 이 슬라이드 예시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여러분 집에 수십억짜리 피카소 그림이 걸려있다고 칩시다. 그거 들고 버스 탈 수 있어요? 기사님, 이거 피카소 그림인데요. 안 되잖아요. 결국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 편리한 현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나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이제 판을 한번 키워보죠. 이런 우리 개개인의 선택들이 모이면 과연 나라 전체의 통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? 별거 아닙니다. 저의 돈 수요, 여러분의 돈 수요,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에 대한 수요를 싹 다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바로 국가 경제 전체의 총통화 수요라는 게 나옵니다. 말 그대로 이 나라 전체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돈의 총량인 거죠. 그렇다면 이 나라 전체의 돈 수요는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?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이자율. 이건 개인 수요랑 똑같죠? 이자율이 높으면 다들 돈을 은행에 넣으려 하니까 통화 수요는 줄어들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가 바로 물가 수준과 실질 국민 소득입니다. 이건 나라 경제의 덩치와 관련이 깊어요. 물가 수준은 정말 쉬워요. 작년에 1,000원 하던 커피가 올해 2,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. 모든 물가가 딱 2배로 뛴 거죠. 그럼 똑같이 커피 한 잔 사 마시려면 지갑에 얼마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? 당연히 2배, 2,000원을 가지고 다녀야겠죠?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통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좀 있었는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?
우선 개인인 우리는 기대 수익률, 위험, 그리고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놓고 공인하면서 현금을 얼마나 가질지 결정합니다. 이게 모여서 국가 전체로 가면 이자율, 물가, 그리고 국민소득이 전체 통화 수요를 좌지우지하게 되고요.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우리가 돈을 손에 준다는 건 더 큰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미래에 정말로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돈을 보유하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, 유동성, 위험,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? 어쩌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